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날 저녁 서늘한 달빛이 한양 북촌의 고택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은 유독 크고 밝아 마당의 국화꽃들이 은빛으로 물들어 보였습니다. 은은한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밤 종소리가 고요한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이 집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이들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연아와 소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언니 연아는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얼굴은 달처럼 환하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연아는 글씨, 시집기에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죠.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규방의 법도를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반면 18살의 소아는 천둥처럼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웃을 때면 온 방안이 밝아질 정도로 밝은 웃음소리를 가졌고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소아의 손끝에서는 먹물보다 흙이 더 자주 묻어났고 규방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컸죠. 언니, 오늘도 꽃님이 내 방에 옷을 가져다 놓았어. 소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연아는 책을 읽다 말고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나가려는 거니? 아버님께 들키면 큰일 날 텐데. 연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소아의 눈은 이미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걱정 마. 언니, 금방 다녀올게. 오늘은 활 쏘는 법을 더 배울 거야. 소아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몰래 남장을 하고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일은 이미 소아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자네의 옷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틀면 누구도 소아를 여인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소아는 약속한 대로 몰래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연아는 이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 사냥을 했구나. 손에 상처가 생겼네. 연아가 걱정스럽게 동생의 손을 잡자 소아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활시 위에 손가락이 긁혔어. 괜찮아, 언니. 나 오늘 꿩 한 마리를 잡았다고. 소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연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소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연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두 자매는 서로에게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후 연아는 어머니 역할까지 맡아 소아를 보살폈고 소아는 언니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자란 두 자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갑작스레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처제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다. 혼인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말에 두 자매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정한 혼인 상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연아야, 너는 민수라는 사람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비록 노비 출신이지만 이제는 큰 상단을 이끌 만큼 성공한 사람이란다. 사람됨이 정직하고 신의가 있어 내가 직접 선택했다. 연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딸의 도리라 생각했기에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일었어요. 소아야, 너는 김진사와 혼인하게 될 것이다. 나이는 좀 있지만 재산이 많고 벼슬길에 있으니 앞날이 창창하다. 병약하다고는 하나 그것이 내 걱정거리가 되진 않을 거다. 소아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감히 반대의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소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부감이 자라고 있었지만 규방의 딸로서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혼인은 한 달 후에 치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날에 혼례를 올릴 테니 준비하도록 해라. 두 자매는 방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연아의 눈에는 체념이, 소아의 눈에는 저항의 기색이 어렸어요. 언니, 정말 이대로 혼인해야 하는 거야? 소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연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아야, 우리는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해. 그것이 딸의 도리야. 연아의 말에 소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두 자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자매의 운명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죠. 혼인 소식을 들은 후 소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얼마 전 우연히 만났던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죠. 소아는 답답한 규방을 벗어나 아버지 몰래 개울가로 나갔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숨어 발을 담그고 있던 그때 상류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기 누군가 있네. 소아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옷을 벗고 개울에 들어갔어요. 물속에서 몸을 씻는 모습이 소아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속옷 너머로 드러난 단단한 상체와 근육은 소아가 본 적 없는 사내의 몸이었죠. 그러나 소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남자의 가슴과 등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한 흉터가 여러 개 보였고 등에는 불에 댄 듯한 자국도 있었어요. 소아는 가슴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저 상처들은. 소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연이 궁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감정이었어요. 남자가 물에서 나와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소아는 처음으로 자네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소아는 남자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의 떨림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아는 종종 그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나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소아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 모습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해준 연하의 배필이 바로 그 남자라니 소아는 운명의 장난 같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자신은 병약한 노총각과 혼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는 용기를 내어 연하의 방을 찾았어요. 언니, 할 말이 있어. 연하는 동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글쓰기를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소아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언니가 혼인할 민수라는 사람을 전해본 적이 있어. 소아는 개울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상처 입은 몸을 보고 느꼈던 감정, 그 후로 계속된 마음의 떨림까지도요. 언니 대신 내가 그이와 혼인하면 안 되는 걸까? 소아의 말에 연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동생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소아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버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어. 연하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김진사와 혼인하고 싶지 않아. 듣기로는 나이도 많고 성격도 좋지 않다던데. 소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소아야, 나도 사실 두려워. 민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두 자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소아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가 가마를 바꿔 탄다면 어떨까? 연하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그건 안 돼. 소아야, 그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야. 하지만 소아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결심한 듯했습니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운명이야. 내가 민수를 먼저 만난 것도 언니가 나보다 김진사에게 더 어울리는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언니,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이대로 혼인하면 나는 평생 원치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하고 언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해. 그게 정말 맞는 걸까? 소아의 말에 연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아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큰일 나. 들키지 않을 거야, 언니. 우리는 자매잖아. 서로 닮았고 신부의 얼굴은 가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연하는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소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심했어요. 혼인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두 자매는 각자의 방에서 혼례 준비를 마쳤어요.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과 화려한 족두리, 그리고 아름다운 화로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두 자매는 마당 한쪽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소아야? 연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고마워. 내 행복을 위해 이런 모험을 함께 해줘서.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가마에 올랐어요.
연하는 소아를 위해 김진사의 가마에, 소아는 연하 대신 민수의 가마에 탔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 운명의 장난을 지켜보는 듯 붉은 노을이 퍼져갔죠. 붉은 가마가 김진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생 소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의 외침과 함께 가마의 문이 열렸어요. 연하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의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천장과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골동품들은 분명 부유함을 뽐내고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연하는 비로소 김진사와 대면하게 되었어요. 붉은 관복을 입은 김진사는 40이 넘은 나이였고 얼굴은 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엿보였어요. 소아라고 했지. 생각보다 예쁘구나. 하지만 언니가 더 예쁘다고 들었는데. 김진사의 첫마디에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일까요?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김진사는 연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첫 대면은 싱겁게 끝났어요. 연하는 안채로 안내되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꽃들마저 생기 없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해가 저물 무렵 김진사의 집에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었고 연하는 이들이 김진사의 친구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어이, 신부를 데려오너라. 김진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하녀가 연하를 데리러 왔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것에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서방님, 제가 나가도 괜찮을까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진사는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내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어서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진사 옆에 앉았어요. 술자리는 이미 한창이었고 취기가 오른 남자들의 시선이 연하를 향했습니다. 김형, 신부가 정말 예쁘구만.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한 손님이 말하자 다른 이들도 연이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자, 신부도 한잔하게. 김진사가 연하에게 술잔을 내밀었어요. 연하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무슨 소리냐. 내 아내가 되었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어서 마셔라. 김진사의 강압적인 말투에 연하는 결국 술잔을 입에 댔어요. 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자리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김진사와 손님들은 점점 더 취해갔고 그들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신부니까 춤이라도 한번 춰봐. 내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하는구먼. 김진사의 말에 연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자 취한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더 흥겹게, 더 흥겹게. 김진사가 소리쳤고 연하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김진사가 갑자기 연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렇게만 입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저고리 좀 벗어봐. 연하는 눈이 커졌어요. 저고리를 벗으면 비단 속옷이 드러날 텐데 이건 너무 심한 요구였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김진사는 이미 술에 취해 연하의 저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내인데. 김진사의 거친 손길에 저고리의 고름이 풀렸고 살짝 열린 틈으로 비단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연하는 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호, 김형. 아내분 정말 예쁘구만. 손님들의 야유와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수치심에 눈물이 났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참았어요. 내가 내 언니와 혼사를 치렀으면 재산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왜 동생인 너가 선택된 거야? 그 값은 이렇게라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김진사의 말에 연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진사는 처음부터 자신과 소아를 재산의 가치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소아가 아닌 연하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무심코 던진 이 말은 연하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겨우 술자리가 끝나고 연하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녀가 준비해둔 목욕물이 있었지만 그 물조차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오랫동안 씻었어요. 물에 온몸을 담근 채 연하는 오늘의 수치심을 씻어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몸의 더러움만 씻어낼 뿐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했어요. 소아야, 내가 여기 왔다면 어땠을까? 연하는 동생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아였다면 아마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소아는 항상 당찬 성격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연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니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김진사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연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연하의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청록색 가마가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 연하인 척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민수를 만난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하인의 외침과 함께 가마의 문이 열렸어요. 소아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의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장식보다는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들과 은은한 등굴빛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소아는 드디어 민수와 대면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30살 남짓한 나이로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아의 눈길을 끈 것은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깊은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연하 씨, 반갑습니다. 민수의 첫 인사에 소아는 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서방님. 민수는 소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아는 민수가 혹시라도 자신이 연하가 아닌 것을 알아챌까 두려웠지만 민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아는 안도했습니다. 하녀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간 소아는 신부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방 안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이부자리와 화장대,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목욕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녀가 나간 후 소아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언니 연하와 닮았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소아는 자신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아는 목욕을 마치고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소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수는 이미 신랑의 복장을 벗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소아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무서우신가 봐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수의 말에 소아는 놀랐습니다. 보통의 첫날 밤과는 달리 민수는 소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소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아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많이 긴장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과 혼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소아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이 연하가 아닌 소아라는 사실을 민수는 모르지만 그 진심만큼은 느껴졌어요. 오늘 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민수의 말에 소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의 배려심 깊은 태도에 소아는 더욱 민수에게 끌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소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길 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소아는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죄책감을 잠시 잊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소아가 조금씩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의 숨결이 소아의 얼굴을 감쌌고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소아의 심장은 마치 새가 날개짓하듯 빠르게 뛰었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얽히며 방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가 마주치고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가 서로의 살결에 번졌어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소아의 곡선과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민수의 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두 사람은 거짓 속에서 진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두 영혼이 얽혀가는 순간 소아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언니의 몫이 아니라 내 욕망이야. 소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품 안에서 소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져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아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개울가에서 본 그 상처들이 민수의 맨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상처를 더듬었습니다. 칼자국처럼 깊게 패인 상처들, 불에 댄 듯한 자국들.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소아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물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연하가 아닌 소아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민수 서방님을 사랑해. 소아는 속삭였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옳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병력, 소아는 민수의 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아는 연하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혹은 얼마나 행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혼인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사의 집에서 연하의 나날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밤 술자리가 벌어졌고 연하는 그때마다 김진사와 손님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진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하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진사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어요. 소아야. 아침 식사 시간 김진사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어요. 네, 서방님. 내가 어제 자네 아버님을 만났네. 김진사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다면 혹시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연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김진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와 언니 연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군.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특히 언니 연하는 바느질을 잘하고 소아는 글씨를 잘 쓴다고 하시더군. 김진사의 말에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연하가 글씨를 잘 쓰고 소아는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궁금해졌네. 내 아내가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김진사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손짓했습니다. 하녀가 바느질감을 가져왔어요. 자, 내 옷구름이 떨어졌으니 지금 당장 고쳐보게. 연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소 바느질은 소아의 몫이었고 연하는 글씨와 시를 담당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지만 솜씨가 서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리 손이 떨리나? 바느질을 잘한다면서? 김진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하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하는 최선을 다했지만 바느질 솜씨는 여전히 서툴렀어요. 이게 뭔가? 김진사가 완성된 옷고름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엉성하게 꿰맨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서방님,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컨디션이. 거짓말 마라. 김진사의 고함에 연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김진사는 연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소아인가? 연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들통이 난 것 같았어요. 대답해.
내가 정말 소아가 맞는가? 김진사의 거친 추궁의 연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연하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김진사의 손이 연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강한 충격에 연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다니. 김진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모든 친구들이 내 아내를 봤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김진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서방님. 하지만 동생이 민수 서방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랑. 황당한 소리 마라. 이런 기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김진사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서 연하를 내려다보았어요. 동생은 지금 민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군. 내 희생으로 말이야. 연하는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눈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 집을 욕보인 여자는 오래 살 자격이 없다. 내일 나는 관아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너와 동생은 물론 내 가족 모두 벌을 받게 될 거야. 김진사의 말에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방님, 제발 저만 벌하시고 가족들은. 늦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김진사는 방을 나가며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어요. 연하는 방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처연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져. 연하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에 병을 앓을 때 약재상에게 구해두었던 독초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참기 힘든 통증을 견디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구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독초를 탕약에 섞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액체가 그릇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연하는 잠시 탕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선택 앞에서 연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소아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연하는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소아가 민수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자신의 희생이 소아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아에게 전할 말이 있었어요. 연하는 먹과 종이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소아야, 언니는 널 원망하지 않아.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너만은 꼭 살아. 사랑을 지켜. 민수 서방님은 좋은 분 같아. 그분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편지를 다 쓰고 연하는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연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아야, 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마지막 말을 중얼거린 후 연하는 탕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곧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연하는 이부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가늘게 비치는 달빛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소아야, 행복하게 살아. 연하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고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소아는 하루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연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민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행복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소아에게 꽃을 꺾어 주었고 밤이면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죠. 여보, 오늘은 장터에 나가볼까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소아에게 물었어요. 소아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싶었거든요. 소아가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말을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의 소아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급히 달려온 하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소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진사 댁에서 온 사람이 댁의 동생 소아 씨가 돌아가셨답니다.
하인의 말에 소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분명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 수 있을까요? 그때 민수가 옆에서 소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동생 소아 씨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소아는 얼어붙었어요. 연아, 언니 연아가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고 민수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독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김진사 댁에서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인이 내민 편지를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언니의 필체였어요. 소아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아야, 언니는 널 원망하지 않아.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너만은 꼭 살아. 사랑을 지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소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 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소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언니를 김진사에게 보낸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슬픔이 잠시 가라앉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진사, 분명 김진사 때문이야. 소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마르자 복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김진사가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언니를 괴롭혔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소아는 옷장을 열어 홀레날 입었던 옥색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남장을 하고 나갈 때 품에 지니던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어요. 소아는 그 칼을 저고리 안쪽에 다시 숨겼습니다. 언니, 내가 복수해 줄게. 소아는 민수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김진사의 집으로 가는 길,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옷이 젖었지만 소아의 가슴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김진사의 집에 도착한 소아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소아입니다. 김진사 서방님을 뵈러 왔어요. 하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소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아가 들어서자 김진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왔구나. 기다렸다. 소아는 차분히 김진사 앞에 섰어요. 김진사는 이제야 고개를 들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언니가 죽었다. 알고 있겠지? 김진사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소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비웃듯 웃었어요. 내 언니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됐지. 그리고 내가 관아에 알리겠다고 했어. 그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아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김진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내일 나는 관아에 내 가족의 기만 행위를 고발할 것이다. 너희 가문은 몰락할 거야. 김진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아는 저고리 안에 숨겨둔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김진사에게 달려들어 칼을 그의 가슴에 깊숙이 찔렀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아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어요. 두 사람 모두 쓰러졌습니다. 소아는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김진사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가을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소아의 피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언니, 내가 해냈어. 소아는 민수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소아는 길가에 쓰러졌어요. 민수 서방님, 미안해요. 소아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빗소리만이 소아의 귓가에 들렸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는 희미하게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연아야, 연아야. 하지만 소아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아득해져 갔어요. 마지막 순간 소아는 언니 연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곧 만나자. 달려온 민수의 눈에 비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소아의 몸 주변으로 붉은 빗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달려가 소아를 안았습니다. 연아야, 정신 차려.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소아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의원을 불러오라. 빨리. 민수는 주변의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아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이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보, 왜 이런 짓을?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민수는 소아를 품에 안은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소아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민수의 품은 뜨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소아를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눕혔어요. 상처를 확인하니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피를 닦아내고 옷으로 상처를 압박했어요. 제발 죽지 마. 민수의 손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소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흐린 시야로 민수를 바라보는 소아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방님. 소아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낙엽처럼 가늘었어요. 민수는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지 마요. 의원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힘을 내요. 하지만 소아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목숨이 다해가는 이 순간, 소아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방님, 사실 저는 소아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수는 손가락을 소아의 입술에 대며 말렸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아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아는 말을 이었어요. 저방님, 저는 연하가 아니에요. 저는 소아예요. 민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날 언니와 제가 가마를 바꿔 탔어요. 언니는 김진사에게 가고 저는 서방님께 왔어요. 소아의 고백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 지내왔던 사람이 연하가 아닌 소아였다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소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방님을 사랑했어요. 개울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소아의 말에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민수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여름날 개울에서 목욕을 했던 그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김진사 집에서 독약을 마셨어요. 소아의 말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하인이 전해준 소아의 죽음 소식이 실은 연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김진사에게 간 거군요. 복수하러. 민수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저방님,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하지만 저희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어요.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서방님과 함께한 시간,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 수 있게 해준 건 당신이었어요. 소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소아를 더 꼭 안았어요. 소아야, 가지마. 제발. 민수는 이제 이름까지 바뀐 상황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누구든 이름이 무엇이든 그는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소아인지 연하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소아의 붉은 입술이 민수의 입술에 마지막으로 닿았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아의 모든 사랑과 후회, 그리고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어요. 입맞춤이 끝나자 소아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소아야. 민수는 소아를 흔들었지만 소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쉰 소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편안한 안식을 찾은 것처럼요. 민수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민수의 흐느낌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수는 소아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사랑했던 여인의 눈가와 입가에 키스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지금 그가 껴안고 있는 건 소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아와 연아가 한 사람으로 녹아들어 있었어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군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소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영원히 닫힌 그 눈 속에서 보았던 사랑의 빛을 기억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소아든 연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그쳤고 첫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민수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세상은 하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에 시린 손을 호흡 불며 민수는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아야, 오늘은 첫눈이 내렸어.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붉은 동백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눈 위에 놓인 동백꽃은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소아가 마지막으로 흘린 피처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의 증표였어요. 이젠 좀 괜찮아졌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 민수는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소아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장터에서 있었던 일, 새로 심은 감나무 이야기, 지난밤 꾼 꿈 이야기까지. 아버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어. 두 딸을 모두 잃고 가문도 쇠락했으니 안타깝지. 하지만 내가 가끔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고 있어. 소아와 연아의 아버지는 두 딸의 비극 이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죽음으로 관아에 고발되는 일은 없었지만 두 딸의 죽음은 노인의 삶에 큰 그림자를 드렸어요. 민수는 죄책감에서인지 가끔 노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요즘 나는 많이 생각해. 그날 가마를 받고 타지 않았다면 나는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라고. 민수의 눈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비록 거짓과 비극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나를 속인 것에.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것도 운명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깨와 머리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소아와의 추억 속에 잠겨 있었어요. 가끔 묻곤 해. 내가 만약 진짜 연아와 혼인했다면 어땠을까? 그녀도 너처럼 나를 사랑했을까? 나도 그녀를 사랑했을까? 민수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버린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민수는 다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아 이후로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알고 있었어. 본래 첫날부터 내가 연아가 아닌 것을. 하지만 내 눈빛이 너무 진실했고 내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말할 수 없었어. 민수의 고백은 차가운 겨울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었어요. 소아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연아의 편지에서 묘사되었던 것과 달랐지만 민수는 굳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너의 진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너를 사랑했던 거야. 이름이 무엇이든 내가 누구든. 민수는 소아의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마치 소아의 얼굴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이제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민수는 일어나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눈 속에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도 곧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아에 대한 그의 사랑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아의 영혼 같다고 민수는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영혼.
이제는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잠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차갑지만 따스한 그 빛이 민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소아가 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에 만나면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약속해. 민수의 마지막 인사가 겨울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산자락에 사랑과 그리움의 이야기가 조용히 머물렀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옛 한양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어떤 이는 밤하늘에 가까운 두 별을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연하와 소아 자매의 별이라네라고 말하곤 했어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 빚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개울가에서 우연히 시작된 한순간의 설렘이 두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운명의 실타래는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기쁨보다 슬픔을, 행복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첫눈이 내리는 날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하얀 눈 위에 남기는 선명한 자국처럼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